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4장 케인즈의 국민소득 결정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전학파 모형에 대해서 봤는데 국민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공급을 중시 여겼죠. 그리고 대부자금 시장이라 해고 노동시장 이런 걸 통해서 생산함수를 이용해서 도출한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케인즈의 국민소득 결정 이론을 볼 건데요. 먼저 간단한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케인즈 이론이 언제 등장했는가? 자, 등장 배경, 그거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고전학파 이론의 문제점 볼까요? 아니, 경제가 잘 이렇게 작동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전학파 이론에 따르면 세이의 법칙에 의해서 공급은 저절로 수요를 창출해내기 때문에 그래서 공급이 있으면 저절로 투자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 지속적인 과잉은 발생할 수 없어요. 과잉은 없어. 왜요? 아니, 잠깐 과잉이 생길 수는 있는데 또 보이지 않는 손해 이자율에 의해서 언제나 저축은 투자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노동시장도 마찬가지야. 노동시장에서 과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노동시장의 초과 공급, 실업이잖아. 이것도 명목 임금의 신축적인 조정으로 인해서 항상 완전 고용이 달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2번 볼까요? 대부자금 시장에서 이자율이 신축적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 저축과 투자가 항상 균형을 달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저축과 투자의 조정 역할을 누가 담당합니까? 라고 하면 이자율이 이렇게 조정되는 과정을 통해서 해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오셨죠? 3번, 대공황이 발생하기 전까지 고전학파 이론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29년에 30년대를 할까? 1930년대가 되었을 때 29년서부터 엄청난 경기 침체가 발생했어. 그걸 우리가 대공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엄청난 경기 침체가 도대체 왜 발생한 거야? 이걸 봤을 때요. 자, 거기 3번 볼게요. 고전학파는 사실 설명하기가 힘들었어. 대공황이 된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고용이 달성되지 않고 잉여 노동이 존재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실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일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 낭비가 있고요. 아니, 그리고 생산 설비도요. 과잉 설비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유휴 설비가 존재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코로나 사태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수요가 부족해가지고요. 생산과 공급은 재고가 자꾸 쌓이는데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공장이 안 돌아가고 놀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고전학파에서는 이렇게 남아 도는 게 절대 생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공황 상황에서 고전학파는 설득력을 잃어버려요. 설명력 할 수가 없어. 설명력을 상실합니다. 아니, 지금의 경기 침체가 왜 발생했는지를 설명해야지 제대로 진단해야 처방이 나오잖아.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존 메이나드 케인즈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케인즈가 등장해서요. 대공황이 발생한 원인을 새롭게 진단을 하게 돼요. 자, 거기 보시면 케인즈의 일반 이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고전학파 이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서 현실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케인즈라는 사람이 1936년에 고용, 이자,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을 집필하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거기다가 제시하게 됩니다.
자, 이게 뭔가라고 하면요. 거기 보시면 대공황의 발생 원인을 케인즈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공급이 아닌 대공황은 공급이 아닌 수요 때문이다. 이렇게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공급이 아닌 수요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뭐 4번, 5번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때로 수요가 부족하게 되면은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데 케인즈의 설명력이 이제 동조되는 설득력이 있는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경기 변동과 관련해서는요. 케인즈 설득력이 나름 있다. 이렇게 보게 돼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57페이지. 자, 케인즈는 이런 시장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하면 고전학파는 아담 스미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격이 신축적으로 조정이 됩니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손, 이걸 국부론에서 얘기했죠. 근데 케인즈가 보니까 가격이 신축적인 게 아니라 경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1번. 고전학파는 모든 가격 변수가 신축적인데 케인즈는 특히 장기적인 시각도 아니고요. 주로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언젠가는 신축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겠지.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경직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하방으로. 그러니까 임금이나 이런 것도 위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이나 뭐 가만히 있어요. 근데 밑으로 내려갈 땐 저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하방 경직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2번, 가격이 경직적이고 여기 나와 있는 공장의 설비나 노동자들도 충분히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요. 거기 보시면 경제 전체 생산물은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공급이 충분한 상황이야. 대공황 때는 시기는 공급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충분한데 물건을 사는 사람이 없는 거야. 생산은 엄청 많이 됐는데 수요가 부족해 가지고 바로 이렇게 경제 침체가 왔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3번 다시 봅니다. 고전학파는 가격, 실질 이자율 이게 신축적으로 조정되는 거야.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잘 조정이 되는데 케인즈는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야, 가격이 경직돼 있으니까 시장이 조정 기능을 못해요. 시장이 삐끄덕거리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시장 실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4번에 보시면 경제 전체 생산물에 대한 지출이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에 미달할 정도 그런 상황이 되면 생산이 점차 감소하게 되면서 국민소득은 경제 전체의 지출과 같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5번 총 지출이 완전 고용 국민소득에 미달되더라도 국민소득이 계속 미달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고용이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근로자가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채용돼야 되는데 80명만 취업하고요. 20명이 실업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그 상태도 근데 불균형이지만 균형은 균형이야. 근데 과소균형이지.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케인즈의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상정해서 앞으로 얘기할 건데 자, 7번에 별표하세요. 지금 얘기한 케인즈가 바라본 세계관에서는요. 어떠한 가정을 기본적으로 하는가라고 하면 앞에 얘기했던 거 정리하는 거야. 자, 첫 번째, 경제에 잉여 생산 능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세이의 법칙이라는 것은 공급이 있으면 저절로 수요는 따라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케인즈 상황에서는 거기 보세요. 수요만 있으면 언제든지 생산이 가능하다. 야, 공급은 충분해.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부족한 거야. 그래서 가정은 첫 번째, 수요만 있으면 아니면 이렇게 할게요. 수요가 공급을 스스로
창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고전학파 얘기는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조한다, 창출한다 이렇게 되는데 케인즈 상황에서는 오히려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물가가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요게 이제 케인즈의 세상을 바라보는 대공황의 시각이었습니다. 자, 케인즈는 수요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케인즈의 사고방식을 반영해서 그 케인즈의 계획된 수요를요, 거기 보시면 제목이 유효 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수요라는 건 이제 이미 지출한 게 아니라 사겠다는 의사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아니 돈도 없는데 나도 사고 싶습니다. 외제차를 사고 싶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지.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이 유효 수요라는 표현을 쓰는데 너 돈이 있어? 예, 돈이 있어요. 사고 싶어요. 이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바로 무슨 뜻이냐면 구매력을 보유한 그런 뜻이야. 구매력이 있는 수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선 기본적인 개념 한번 볼게요. 개념. 자, 우리가 총 지출, 총 수요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거기 보시면 aggregate expenditure 이렇게 얘기할 건데 아니면 총 수요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요게 저 뒤에 약간 그거랑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어서 근데 보통 이제 총 지출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요. 암기하세요. 밑에 박스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 투자, CIG 암기하세요. 순수출, 수출 빼기 수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수요라고 얘기했잖아. 총 지출이라고 그랬잖아. 자, 그래서 수요, 지출 같은 말이야. 우리나라에서 물건이 생산됐는데 소비를 하거나 그래서 소비, 지출, 수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투자, 지출, 수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investment. 자, 이거는 역시 계속 붙여서 읽으세요. 정부, 지출, 수요 이렇게 해요. 얘는 수출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건에 대해서 가게가 사거나 기업이 사거나 이 노트북이 있어. 노트북이 생산됐어. 이거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라고 하면 가게가 물건을 사거나 소비하면 소비 지출 수요, 기업은 투자 지출 수요, 정부 지출 수요, 아니면 외국인이 삽니다. 그게 수출. 근데 우리나라가 외국의 물건을 사게 되면 이 수입은 외국의 물건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돈이 또 밖으로 빠져나가잖아. 그러니까 수입은 마이너스예요. 요거 주의 깊게 잘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부호가 당연히 수요를 증가시켜서 플러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기업은 계획된 투자 지출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까지 뭐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신경 쓸 건 아니에요. 그냥 소비나 투자나 이런 것도 계획하는 거니까 다 계획된 사전적인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요소들을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볼게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소비 함수, 소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 투자, 정부 지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C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소비, 지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요까지 그냥 같이 연결해서 암기해 두시죠. 수요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죠. 자, 우선 소비 함수 한번 볼게요. 소비 함수. 여러분, 소비 함수라는 것은 함수라는 건 뭐냐면 원인과 결과, 뭔가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가 있어. 여기에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많은 게 있겠지. 거기 살짝 보시면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처분 가능 소득, 그게 이제 제일 많아. 가처분 소득, 요거 disposable income. 그리고 거기 보면 가계 자산, asset. 이제 소득이 모여가지고 부 아니면 부라고 해도 돼요. 웰스 이렇게 할게요. 같은 말로 보세요. 야, 너 자산 되게 많네. 부자네. 이렇게. 아니, 부자일수록 소비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플러스고요. 가처분 소득이 많을수록 소비가 증가하니까 이것도 플러스고요. 그 다음 이자율이 있어. 이자율.
여러분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저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비는 감소해요. 그 외에 등등등 많은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고전학파는 요 이자율이 바로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요걸 이제 강조한 게 고전학파야. 고전학파는 이자율이 소비에 중요한, 왜냐면 이자율이 올라가면 저축이 증가하니까 내가 저축을 많이 하면 소비할 돈이 줄어들겠죠. 이자율의 감소 함수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근데 케인즈는 뭘 이자율이야. 다른 것도 중요할 수는 있겠는데 요 가처분 소득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케인즈는 소득이 소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소비의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소비 함수를 심플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에 소비 지출의 개념, 일정 기간 유량이고요. 2번에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는 가처분 소득의 함수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C는 자 밑에 박스 3번 한번 잘 보세요. 거기에 있는 것처럼 기초 소비에다가 더하기 스몰 c y-t 이게 가처분 소득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가처분 소득이라는 건 뭡니까? 라고 하면 disposable income, 가처분 소득 얘는 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득이지. 소득에서 텍스를 뺀 나머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 이렇게 텍스를 뺀 소득에서 텍스를 뺀 나머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렇게 정리하게 되고요. 밑에 간단한 예, 7번 예를 볼게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그냥 예를 들면 더 쉬워요. 거기 보시면 요거 C0를 200 기초 소비라고 하고요. 스몰 c가 한계 소비 성향인데 0.8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처분 소득의 함수 이렇게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우선 첫 번째 용어 정리 좀 할게요. 자, 거기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이 C0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하나도 소득이 없어도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분 가능 소득 이외에 다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는 건데 소득이 없어도 소비해야 되니까 이걸 기초 소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기초 소비가 200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거기 5번 볼게요. 이 스몰 c 있잖아. 여기서는 0.8이잖아.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한계 소비 성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계는 한 단위 변했을 때 얘기하는 건데 소비 성향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약자로 머릿속에 체크해 두세요. MPC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계 소비 성향. 자,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정부의 조세 T가 없으면 그냥 소득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해도 돼요. 근데 가처분 소득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소비가 얼마나 증가하니?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만약에 0.8이다 그러면 자, 이거 의미는 뭐냐면 자,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 소득이 만약에 100만 원 증가했어. 그러면 80%는 소비로 사용한다 이 뜻입니다. 자, 다시 한계 소비 성향은 소득이 100만 원 추가로 한계니까 증가시 80%에 해당하는 것만큼은 소득 증가의 80%는 소비의 증가로 사용하게 되고 나머지 20%는 소비를 안 해. 그러니까 저축으로 이렇게 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거기 보시면 기초 소비는 당연히 200처럼 0보다 크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한계 소비 성향인데 한계 소비 성향은 0보다 크고요. MPC는 요거 스몰 c야 1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케인즈는요 뭔가 심리적인 이런 걸 많이 강조했어요.
성향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됩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빵이 될 수 있을까? 아, 그거 좀 이상한 사람이잖아. 아니, 소득이 100만 원 증가했는데 한계 소비 성향이 빵이면 하나도 소비하지 않고 다 저축하는 사람이야. 좀 멀리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한계 소비 성향이 1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 요 사람도 좀 조심하셔야 돼. 아니, 돈을 버는 족족 그냥 다 쓰는 거야. 100만 원 증가했는데 한계 소비 성향이 1이다 그러면 다 소비하고 저축을 하나도 안 하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5번 설명 MPC라는 용어 잘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 간단한 예 나와 있고요. 6번 자, 소득이 증가하면 소득 증가분의 일부는 소비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저축에 사용되기 때문에 케인즈가 그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0과 1 사이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자,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다음 페이지 그래프가 잘 나와 있어요. 자, 살짝 이렇게 볼게. 스몰 c는 C0 더하기 스몰 c에다가 가처분 소득. 자, C0가 200이고요. 한계 소비 성향이 0.8, 가처분 소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이라는 건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득을 얘기하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림을 살짝 그리게 되면 자, 이게 가처분 소득이야. 자, 소비. 자, 그랬을 때 대문자야, 대문자. 자,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빵이어도 여기 200이라는 만큼 소비를 해야죠. 그리고 소득이 증가할 때 기울기가 0.8이잖아. 요게 0.8의 기울기를 갖는 소비 함수 이렇게 구해지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끝! 이렇게요. 자,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자, 거기 뭐 9번에 수지 분기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괜히 그거 하게 되면 더 막 머리가 복잡하고 하니까 그런 거 문제 안 나옵니다. 그래서 9번, 10번 다 지우시고 11번 넘어가시고 12번 네, 이걸 케인즈의 저 뒤에 나오겠지만 나의 지금 현재 소득이 소비에 제일 중요하다 해서요. 이게 케인즈의 소비함수인데 절대소득가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 뒤에 나중에 소비함수에서 다시 얘기할 거야. 뭐 절대소득 말고 상대소득도 있냐? 예, 있어요. 항상소득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 얘기할 겁니다. 자, 우리는 이게 소비함수가 있으면 2번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이 저축함수도 사실 구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구합니까 하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내가 소득을 벌었잖아. 그럼 소비를 하거나 남은 게 저축 이렇게 된다고. 이거 왜 없는 거지? 가처분 소득 중에서 뭐 D라고 할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한번 봐보시면 이 저축함수인 저축은 어떻게 구하니? 라고 하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번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를 뺀 나머지를 저축 이렇게 합니다. 자, 거기 일반형이 나와 있고요. 수치 예가 나와 있는데 처음엔 수치 예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일반형으로도 봐도 돼. 거기 YD에 있는데 자, 소비함수 쓰면 어떻게 돼요? 소비함수. 이거 살짝 연습 좀 해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소비함수. 이거야, 이거. 자, 그러니까 저기 보시면 C0 여기 나와 있네. YD에서 이꼴하면 안 되고 빼기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저기 한번 봅니다. C0 더하기 스몰 c에 저기 보시면 가처분 소득 이렇게 되어 있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이거 다시 써봐. 다시 쓰면 마이너스 C0 플러스 1 마이너스 여기 1이지. YD 빼 얘가 마이너스 붙고 마이너스 붙으니까 스몰 c에 YD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요거 숫자 넣어서 한번 볼게요. 그럼 YD에 빼기 요거 200 플러스 0.8 YD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마이너스 200 플러스 1 마이너스 0.8 YD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오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저축함수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200 하면서 기울기가 0.8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살짝 그림을 한번 놔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있으면 가처분 소득인데 여기다 저축함수를 그려본다 합시다. 자, 그래서 한번 그려보시면 이렇게 있는데, 자, 가처분 소득이 빵일 때 어떻게 됩니까? 빵일 때 여기 보시면 이게 빵이면 얘가 마이너스 C0야. 마이너스 200이야.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00에서 시작을 하고요.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예, 기울기가 요거 1-0.8, 1- 한계 소비 성향 해가지고요. 0.2가 됩니다. 얘는 0.2. 이게 저축함수 이렇게 돼요. 자, 되게 재미난 게 뭐냐면 저축과 여기 나와 있는 소비를 두 개 합해요. 지금 제가 옆에 그려서 그런 건데 밑에다 수직적으로 합하면 좋아요. 여기 빵일 때 마이너스 200이 플러스 200으로 쌤쌤이 되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C와 S를 같이 더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Y, D 요거랑 똑같게 됩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요 기울기 1이란 얘기야. 왜냐면 원점을 통과하고 요 기울기 0.8과 0.2를 더하면 기울기 1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뭐 가볍게 보세요. 그냥 소비함수에서 저축함수로 가는 것까지만 보시고 두 개 합하는 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고, 여기 나와 있는 1- 한계 소비 성향 있죠? 요 0.2 1- MPC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MPS라고 얘기합니다. 이해 가세요? 한계 저축 성향. 소득이 증가할 때 저축이 얼마나 증가하냐? 그렇게 나타냅니다. 가처분 소득이 증가할 때 저축이 얼마나 증가합니까? 예, 그거를 뜻합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 자, 여기서 다시 볼게요. 저축함수는 처분 가능 소득 중에서 소비되지 않고 남은 게 바로 저축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2번, 소득이 제로일 때 소비는 여기 C를 보면 C0가 있고요. 저축은 마이너스 C0야. 그러니까 두 개 더하면 절편이 사라집니다. 자, 그리고 3번, 한계 저축 성향, 이게 1- 스몰 c가 바로 한계 저축 성향이고, 한계 소비 성향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몰 c야.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또 따라서 한계 소비 성향 더하기 한계 저축 성향, 이거는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한계 소비 성향이 스몰 c고요. 얘는 1- 스몰 c 이렇게 되니까 두 개 더하면 1 이렇게 돼요. 왜냐면 근데 직관적으로 내가 가처분 소득이 생기면 소비하지 않으면 나머지가 다 저축이니까 두 개 더하면 다 되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 추가적으로 소득이 증가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100만 원 추가적으로 증가했는데 소비가 얼마나 증가했는가, 나머지 저축이 얼마나 증가했는가, 당연히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함수에서 저축함수 이렇게 구했고요. 다음에 총 지출의 다른 구성 요소 한번 볼게요. 기타. 자, 우선 첫 번째 거기 1번 계획된 투자 I라고 할게요. 사전적인 투자. 여러분, 이 투자란 개념이 뭔가 보시면 일정 기간, 이것도 유량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자, 거기 첫 번째 줄에 국내에 새롭게 생산된 최종 생산물에 대한 기업의 지출액인데, 투자에는 거기 보시면 기업이 설비를 또는 자본재를, 공장의 기계를, 전자칠판을, 노트북을 요거를 증가시키는 그 행위를 바로 투자 행위라고 얘기하고요. 아니면 신축 주택 구입, 새롭게 짓는 걸 얘기합니다. 신축 주택을 구입하는 거, 이것도 주택 투자로 본다 그래요.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 재고 변화, 이것도 투자예요. 재고 투자, 이렇게 해서 재고의 증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3장 고전학파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다, 뭐 등등등 나와 있는데, 4번
뭐 블러블러 이렇게 있고 거기 보시면 의도하지 않은 재고 변화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하지 마세요. 그냥 투자에는 속한다 하세요. 괜히 이렇게 하다가 재고는 투자가 아니다. 그럼 저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사전적입니까?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앞에 우리 책에선 사전적인 의미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 아니 재고가 남을 줄 알았어요? 사전적으로? 아니 그건 아니지. 하다 보니까 어이구 재고가 남았네. 그런 의미에서 거기 의도하지 않은 재고 변화는 계획된 투자, 계획을 뭐 재고를 남기려고 계획하진 않겠지. 다 팔릴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겠지. 여러분들 시험을 봐. 그럼 시험에 불합격할 거를 물론 계획은 하는 건 아니겠지. 그게 이제 시나리오 안에 들어가긴 하겠지만 나는 떨어질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고의 변화는 계획된 투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그냥 투자에 속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 정도 보시고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가볍게 보시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선 살짝 이렇게 볼까요? 자본재. 아니 T-1기에 전기에 컴퓨터가 5대가 있었어. 우리가 전에 잠깐 봤죠? T기에 컴퓨터가 7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이고 이게 올해야.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자본재가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하면 2대가 증가했는데 이 2대 증가한 걸 우리가 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렇게 자본재가 이전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이게 바로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투자와 관련해서는요. 뭐가 영향을 미칩니까? 만약에 이렇게 쓴다 그러면 이자율이 영향 미칠 수 있겠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고전학파 시각으로 봤을 때는요. 저축은 이자율의 증가 함수이고 투자는 이자율의 감소 함수였어. 이자율이 투자할 때 자금의 차입 비용이니까 이자율이 비싸지게 되면 투자는 감소합니다. 오케이? 근데 케인즈는 여러분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들 보면 쪼잔하게 어떻게 보면 쪼잔한 건 아니죠. 엄밀하게 이자율 보면서 할 수도 있는데 야성적 충동이라는 걸 케인즈는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뭐 삼성이나 현대 이런 창업자들 보면 뭔가 이자율 보고 그렇게 컴퓨터적으로 막 뉴메리컬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사업가의 기질이 있잖아. 승부욕, 뭐 야성적, 애니멀 스피릿이라고 표현합니다. 요게 발동하는 거야. 그래서 왠지 저 사장님 지금 금리가 10%입니다. 10%면 뭐 어때? 내가 투자해가지고 20% 수익을 내면 그것도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번에 내가 보는 시험의 경쟁률이 세졌어. 조금 올라갔어. 아니 사람을 뽑기만 하면 1000명, 10,000명 와도 경쟁률이 10,000대 1이라고 해도 한 명 뽑으면 그 안에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약간 그러한 마인드예요. 오케이? 그 외에 등등등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있잖아. 요거를 강조한 사람이 고전학파가 요걸 강조했고요. 지난 시간에 본 거야. 고전학파. 근데 케인즈는 에이 뭘 쪼잔하게 이자율 갖고 그래. 애니멀 스피릿, 야성적 충동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케인즈는 요 야성적 충동을 강조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밑에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이외에 뭐 투자부터 나중에 투자 이론에서 다시 할 거야. 자, 수평축에 거기 보시면 소득이 있는데 투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투자. 소득이 증가하던 감소하던 이자율이던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그냥 일정합니다. 이렇게 투자 함수는 이렇게 가만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외생적으로 독립적으로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좀 일반화 시키게 되면 이제 Y도 여기 있고 막 이렇게 되면 투자는 독립투자에다가 이자율의 알파 마이너스 플러스 베타 Y 이렇게 요건 이자율에 반비례하고요. 알파는 그냥 숫자로 살짝 넣은 거야. 베타도 뭐 0.8, 0.2 막 넣어도 돼. 소득에 비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 부분은 투자 파트에서 다시 할 건데 유발 투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induced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자율에 유발되고 소득에 유발되고 이해 가세요? 얘는
이자율과 소득 어느 거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투자야. 그래서 이거를 독립투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7번 보세요. 소득의 변화와 상관없이 고정돼 있어서 수평으로 얘기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1페이지 가보시면 계획된 투자, 실현된 투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재고 투자를 누가 계획을 하겠어? 할 수는 있겠죠. 한 20개 정도 재고 남을까? 근데 재고가 더 남았어. 40개. 그럼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재고가 남게 되고 모자랄 수도 있고 하는 건데 그거는 그냥 넘어가시죠.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지출 이렇게 얘기합니다. 1번 볼까요? 정부 소비 지출 아니면 정부 지출 수요 괜찮습니다. 정부가 거기 보시면은요,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 이게 바로 정부 지출 수요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거를 정부 지출 그냥 이렇게 이름을 붙이거나 아니면 이것도 수요를 구성한다 해서 정부 지출 수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소비 측면에서 지출 측면에서의 GDP 할 때는 Y는 CIG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어. 근데 거기엔 이전 지출은 들어가지 않지. 대가가 없는 트랜스퍼 해주는 이전 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부 지출도 예산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다른 거에 영향 안 받아. 소득 이런 거에 영향 받지 않아서요. 뭐 가처분 소득이라 해도 되고 정부 지출은 이렇게 일정하다. 이렇게요. G는 역시 G제로. 이 G제로라고 하면은 이게 만약에 100이다 그러면 그냥 소득에 영향 안 받고요. 외생적이다 이 뜻이야. 소득이 변하더라도 정부 지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렇게 하첨자를 쓰거나 이렇게 위에 짝대기 이렇게 긋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외생적으로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요. 자, 다음에 순수출 이렇게 있습니다. 순수출 net export. 얘는 수출에서 수입을 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보시면 net export는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빼는 건데, 자, 순수출은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까? 하면 국민소득, 물가, 환율 뭐 이런 것들 복잡하게 영향을 받긴 해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뒤에 이걸 풀어서 할 건데, 여러분 우리나라 수출은 수출이야 엑스포트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까요? 함수라고 하면 다른 나라가 잘 살아야 돼. 여러분 생각해봐.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수출하는데 북미에 있는 캐나다에서 수출이 잘 될까요? 아프리카에 있는 케냐에서 수출이 잘 될까요? 케냐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소득 수준이 낮으니까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를 많이 사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 다른 나라 국민 소득이 높을수록 수출이 증가해. 포린이야 이게 F 다른 나라의 국민 소득이야. 그리고 환율이 중요합니다. 환율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달러의 가격이야.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가격이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달러 가격이 비싸져서 외국 애들이 물건 살 때 미국 상품의 물건은 비싸지고 우리나라 물건은 싸지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물건이 잘 팔려. 그래서 환율에 비례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건 나중에 할 거니까 살짝만 보세요. 자, 수입, 임포트는 뭐에 의해서 영향받습니까? 하면 우리나라 국민소득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1970년대, 80년대보다 외제차 이런 것도 많이 사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국민소득의 플러스고요. 환율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미국 물건의 가격이 비싸지니까 수출은 잘 되는데 수입은 잘 안 돼요. 이렇게 나중에 얘기하긴 할 거야. 근데 지금은 단순화시켜서 여기 소득에 영향 받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하는데 여기 보시면 외생적으로 주어졌다. 이렇게 가정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정부 지출이 저렇게 주어져 있는 것처럼 가처분 소득의 순수출 어떻게 됩니까? 뭐 이렇게 주어져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Y는 C, I, G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잘 체크 정리를 하시고요. 요게 이제 정리가 됐으면 우리가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62페이지 균형 국민 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걸 볼 수 있는데 요 앞에 거 정리 좀 잘 하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